바르트를 따라서 예일 학파는 신학적 서술에 있어서 계시를 세속적인 틀과 상반시키거나 종합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둘의 상반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계시가 세속적인 틀을 전복시키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계시적인 면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계시를 전복시키려 했었다면 예일학파에서는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따라서 계시를 통해 세속을 전복시키려는 방식으로, 즉 계시가 세속보다 더 우위에 있기에 이것을 세속을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이들의 상반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면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일학파는 비트겐슈타인과 방향을 함께 하면서 결국 스탠리 하우아스의 연구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바르트의 개혁주의 신학은 존 하워드 요더의 제세례파 신학과도 혼합이 된다라고 제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혼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겠지만 근데도 혼합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하우아스의 바르트 요더의 종합은 대안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인 산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비전을 그리면서 그들의 근대성에 대한 깊은 비판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식론과 정치학에 있어서 자율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가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암스테르담입니다. 여기 암스테르담은 바르트가 튜빙겐에 도전한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비판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주자들로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에베르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인물의 사상으로부터 바르트와 비슷한 그러면서도 상관주의적인 근대 철학과 신학에 비판하는 계몽주의에 비판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바젤, 즉 칼바르트의 도전과 암스테르담이 나타나게 된 이 비판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지식과 정의에 대한 세속적 기준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관주의적인 철학과 상관주의적으로 모든 문을 세속적인 기준과 부합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면 세속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기독교적인 가치의 특징들을 제거하면서 세속에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카이퍼도 종교적 고백의 공공의 역할의 시각으로 세속성과 중립성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튜빙겐에 도전한 바르트와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 본연의 가치와 존재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성과 종교적인 특성을 버려버린 이 중립성을 기독교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상은 도에베르트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이 도에베르트는 가다머보다 앞서서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이고 위탁적인 본성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하였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는 탈세속에 대한 초기적인 이해였다라고 월터스토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창기 신학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비판들이 세계 여러 곳곳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튜빙겐이라는 곳에서 바젤에 있었던 칼 바르트의 도전을 받았고 또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런 커다란 지역적인 지도를 그리면서 그렇다면 이 급진적인 정통주의는 어느쯤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케임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시작된 이 급진 정통주의 또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과 깊은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제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급진 정통주의는 앞서 나눈 이 신학적인 센터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계시와 특정 문화적 형태들과의 상반성과 책임 있는 공공의 담론에 대한 기준으로서 세속적 중립성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과의 공통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급진 정통주의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통주의의 맥을 되살리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급진 정통주의는 근대의 자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세상은 존재론적으로 창조자와 무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과 속을 구분하고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고 했던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존재론적으로 창조자와 관련이 있다. 즉, 이론적인 사고로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같은 말이고요. 평면적인 허무주의적 세계에 있는 사물의 무의미성을 반대하고 모든 사물은 초월자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율성을 강조하고 중립성을 강조하고 또한 세속성을 강조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사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우연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무의미성을 반대하면서 모든 사물은 초월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사물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급진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떠난 세상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의 사물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일원론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리의 어거스틴, 급진 정통주의의 사상의 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서에 따르면 제임스 스미스는 앞서서 급진 정통주의가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특징들 속에서 어느 위치점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서 그럼 이 위치점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급진 정통주의의 사상적 원천, 즉 지적 족보를 밝히고자 함이 이번 챕터에서의 특징이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합니다. 급진 정통주의는 현재 철학적 비판적 이론의 흐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신신학입니다. 책에서는 신프랑스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봤을 때 급진 정통주의가 제시하고자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프랑스 현상학과 비판 이론의 언어들에 대한 신학적 고찰에 집중하여 현대 제륵 사상의 용어들을 표현한 신학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프랑스 신신학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해서 프랑스에서 발전한 현상학과 비판 이론들 그리고 그와 같은 용어들을 가지고 대륙 사상과 함께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신학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논쟁적인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 허무주의의 결핍을 논증한다는 것이 이 프랑스 신신학, 즉 신프랑스 사상이라고 스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으로 근대 이전의 원료들로 되돌아감으로써 대안적인 기독교적 비전을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프랑스의 이 신신학을 통하여서 근대 이전의 원료들로 돌아감으로써 대안적인 기독교적 비전, 즉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제시되었던 그런 기독교의 본래 가치의 비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신신학을 우리가 지적 족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급진 정통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이고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신신학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었던 프랑스 현상학과 비판 이론 그리고 대륙 철학의 사상의 용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근대성을 포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에 있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근대성의 특징들을 비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 정통주의의 개념적인 도구들이
많은 부분에서 현대 대륙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륙 철학은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철학들로서 대표적인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이런 특징을 좀 아시고 그 뒤에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통주의이기에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통주의 하니까 같은 의미겠구나라고 그 연관성을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 밀뱅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급진 정통주의는 앙리 두 르박을 칼바르트보다 더 위대한 신학적 혁명가로 보고했다. 왜냐하면 그는 바르트와는 달리 모든 현대 신학에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 배경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혹자는 시대착오적으로 루박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신학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밀뱅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비록 정통주의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칼 바르트보다 앙리 두 르박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칼 바르트 또한 여전히 현대 신학에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근대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앙리 두르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착오적인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는 포스트 모던 신학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기 전에 이미 앙리 두르박에 나왔던 사상은 근대 시대 속에서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있었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밀뱅크는 그 앙리 두르박의 사상을 평가하면서 모더니즘 시대에서 벌써부터 포스트 모던 신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뱅크는 앙리 두르박의 이 신신학을 급진 정통주의의 사상의 원류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뱅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배경이 있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등장하게 된 이 신신학, 프랑스 신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앙리 두르박은 카톨릭과 관련되어 있는 학자로 보면 되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서 비판되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1차 바티칸 공의회에 있었던 스콜라주의의 교범주의적 전통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스콜라주의의 교범주의적 전통은 칼 라노의 초월적 토마스주의를 포함한 토마스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왜냐하면 밀뱅크가 보기에 이 토마스주의는 이원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이 신신학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루박과 동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즉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있었던 이 스콜라주의적 교범적 전통을 거부를 하고 오히려 그들은 초기 교부들과 교부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즉 이 1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자연과 초자연을 갈라놓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던 초기 교부들과 교부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루박은 스콜라적 토마스주의로부터 출현한 자연과 은총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해를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은 은총이 없는 자율적인 순수 자연 또는 세속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자연과 은총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자연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개념들, 즉 세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신하여 루박은 자연은 항상 이미 은총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대신해서 루박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자연은 은총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 안에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상관적으로 이성도 항상 은총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하여 신앙과 이성에 대한 이원론적 대립은 근대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성도 은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으로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대립은 결국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과 초자연은 다 각기 다른 차원이나 다른 실제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자연과 초자연이 하나 되거나 또는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은총의 다양한 정도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앙리 두르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밀뱅크는 두르박의 철학을 급진 정통주의의 원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체하기 위해, 근대성의 특징인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체하기 위해 급진 정통주의는 앙리 두르박의 철학인 이 프랑스 신신학, 신프랑스 사상을 원류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스콜라주의적 이원론은 제2차 바티칸을 통합의 혁명이라고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신학, 즉 프랑스 신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스콜라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신학을 통해 발현하게 된 신스콜라주의적 이원론은 제2차 바티칸을 통합의 혁명, 즉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묶게 된 혁명이다라고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정치신학의 변화에도 깊은 관련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독일과 불란스 버전의 두 개의 다른 신학을 출현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독일 칼 라노와 초월적인 토마스주의적인 신학 운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드루박과 콩가의 불란서 전통에 의해 표현된 통합의 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독일 버전의 주안점은 중계신학의 방향에 있어서 보편적 인문주의이며 계몽주의와 자율적 세속 질서와 일치한다는 것이 밀뱅크의 이야기입니다. 즉 튜빙겐에서 영향을 받은 상관주의적이고 수용적인 기획이라 할 수 있다고 밀뱅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신신학이 처음에는 좋아한 것 같았지만 칼 라너를 비롯한 이 튜빙겐에서의 영향은 결국 이전에 튜빙겐의 특징이었던 이 상관주의적이고 수용적인 측면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신학의 실패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신학의 한계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신학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신학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거부한다라는 이 전만은 급진 정통주의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학의 실패로 인해 급진 정통주의는 하나의 포스트 모던 사회 신학을 발전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제임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에 따르면 급진 정통주의에 끼친 이 신신학의 건설적이고도 중요한 영향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은 바로 급진 정통주의의 역사적 방법과 전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드루박과 콩가의 신신학은 교회 안에서의 근대성의 주도권을 전복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략은 동방교부들을 포함하여 고대와 중세기의 자료들을 복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드루박과 콩가가 이야기했던 이 신신학이 교회 안에서의 근대성의 주도권을 전복시키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드루박과 콩가의 신신학은 교회 안에서의 이 근대성, 즉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이 근대성의 주도권을 전복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즉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마저도 수용했던 이 근대성의 특징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했던 기본 전략은 동방교부들을 포함하여 고대와 중세기의 자료들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근대성으로 물들기 전에 교회로서 돌아갔을 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교회가 근대성의 주도권을 전복시키는데 힘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루박에 있어서 이것은 우선 기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어거스틴의 비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미스는 얘기를 합니다. 즉 급진 정통주의가 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서 그 사상을 다시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재해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어떤 점이 탈세속신학의 핵심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양한 신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드루박은 이 어거스틴의 어떤 점을 포착하기에
탈세속 신학의 핵심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미스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현대성과 연합한 신학의 전복을 원하는 운동에게 있어서 근대 이전의 자료들의 회복은 세속이란 개념의 고안에 의해 오염되기 이전에 세계관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차차 생각해보면 현대성과 연합한 신학의 전복을 원하는 운동들, 즉 여전히 현대성에 의해 수용되고 연합되었던 그런 신학들이 전복되기를 원하는 운동들, 그것이 급진 정통주의겠죠. 그런 급진 정통주의에게 있어서 근대 이전의 자료들의 회복은 결국 세속이란 개념의 고안에 의해 오염되기 전, 즉 세속이란 개념을 가지고 현대성과 연합했던 그 신학적인 특징들이 오염되기 전에 그 이전의 세계관을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거스틴, 이 근대를 기준으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봤을 때 계몽주의라는 시점에서 일원론적인 사고가 이성과 인간 중심으로서 세속과 종교를 구분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신학적 발전과 신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신학마저도 세속과 성을 구분하게 되는 근대 이후의 신학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탈피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영향을 받기 이전에 신학적 자료들과 신학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 이런 탈세속 신학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즉 근대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에 의해 세속이란 개념이 물들었고 그 결과 기독교 고유의 영역 외에 다른 영역들을 세속적인 권위들의 양도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근대성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의 자료들로의 회복을 어거스틴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스미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거스틴의 문화적 상황은 포스트 모던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레암 워드는 내가 보기에 우리는 어거스틴 사상과 모종의 관계 속에 있는 입장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 우리 당시의 상황, 즉 어거스틴이 처했던 상황은 급진적 다원주의와 기독교의 발흥 사이에 처해 있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시대가 우리와도 같다. 즉 어거스틴처럼 현 시대도 지배적인 제국과 종교적인 다원주의의 그늘 하에서 기독교적인 증인의 신학을 세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두 도성이라는 책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세상을 보면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따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을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우리는 로마와 분리된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관계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어거스틴은 이런 입장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하나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바로 이 급진 정통주의, 즉 현대 시대에 있는 특징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 사상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거스틴의 사상에 있어서 특별히 그의 인식론 그리고 그의 문화적 분석과 신학적 비전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성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또한 정치 사회 영역의 자율성을 거부하는 탈토대주의 기획에 의해 공명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이런 사상들이 결국에는 근대성의 특징이었던 이성의 자율성, 즉 이성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성은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성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종교와 분리되었던 정치 사회의 자율성, 정치 사회가 종교 없이도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율성을 거부하는 탈토대주의적인 기획을 그가 마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급진 정통주의 신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을 통하여서 스미스는 급진 정통주의의 사상적인 원료들의 영향을 받았던 앙리 두르박을 비롯한 또한 어거스틴의 특징들, 그리고 프랑스의 신신학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급진 정통주의에 맞아떨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저런 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챕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속에 대한 옹호와 비판에 대한 개관은 3차 시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